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주영빈입니다. 오늘 건강특강의 주제는 젊다고 안심은 금물, 강직척추염 바로 알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 디스크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허리가 아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허리가 아프면 젊은데 조금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고 시간을 흘러보내시는데요. 오히려 젊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면 간과하지 말아야 될 질환이 있고 이게 바로 강직척추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직척추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플 수 있는 우리 몸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이 척추뼈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 그리고 이 척추는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인대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 옆, 뒤에 둘러싸여 있는 인대 쪽이 문제가 돼서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이 척추 뒤쪽에 손잡이처럼 나와 있는 뼈에도 관절이 있어서 이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거나 주변의 근육이 아프거나 좀 찢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을 기계적 압박성 요통이라고 하고요. 허리가 아픈 97%의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염좌,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가 가장 통증의 흔한 원인이 있고요. 그 외에 기계적인 압박, 물리적인 압력이 없었음에도 비압박성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우리 손가락에 염증성 관절염이 생기면 류마티스 관절염 먼저 떠오르시죠. 그것처럼 허리에도 염증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림에서 보듯이 이 엉덩이 부변에 있는 이 관절, 여기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보면 허리뼈인 요추 아래에 천골이라는 뼈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엉덩이뼈에 해당되는 장골이 있습니다. 이 천골과 장골 사이에 뼈 사이 관절이 있는데 여기를 천장관절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천장관절염이고 이로써 염증성 요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성 요통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염증성 요통은 기계적인 요통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적인 요통은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과 같은 이런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염증성 요통은 그와 반대로 생각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염증성 요통은 젊은 사람에게서 잘 발생하고 첫 증상은 4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디스크와 같이 기계적인 요통은 물건을 들거나 또는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지만 이 염증성 요통은 서서히 발생을 하고 3개월 이상 악화와 호전을 반복되는 만성 통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계적 요통, 디스크가 생기면 쉬어야 좋아지고 운동을 하면 더 아파지는데 염증성 요통은 이와 반대로 운동을 하면 호전이 되고 쉰다고 해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반면 가만히 있으면 더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야간 통증이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새벽에 통증으로 잠을 깨기도 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뻣뻣해지고 좀 움직이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별거 아니네, 잠을 잘못 잤나 라고 생각하고 이 통증을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성 요통이 나타나는 질환을 척추관절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척추관절염은 근골격계 위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장관절염 때문에 엉치 통증이 생기고 척추 쪽으로 염증이 나타나면 등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고 손가락 관절이 부어오르는 손발가락 염이 생깁니다. 또 척추관절염은 부착부염이라고 해서 인대가 뼈에 달라붙는 부위 쪽으로 염증이 잘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발 뒤꿈치에 있는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것이 잘 발생을 합니다. 이런 근골격계 증상뿐만 아니라 척추관절염은 근골격계 외 증상도 발생을 하는데요. 눈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프고 시력저하가 올 수 있는 포도막염, 또 피부에 일부에 각질이 생기면서 붉어질 수 있는 건선, 또 염증성 장질환 등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척추관절염 환자분들은 유전자,
HLA-B27이라는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기계적인 요통은 몸에 염증이 없는 데에 반해서 이 척추 관절염은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 대표적으로 CRP라는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척추 관절염은 굉장히 큰 분류이고요. 이 척추 관절염 내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환이 바로 강직 척추염입니다. 이 강직 척추염의 증상을 좀 자세히 보면 강직 척추염은 먼저 면역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천장 관절염이 나타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요추, 흉추, 경추와 같은 척추뼈들로 진행을 해서 이 척추뼈들이 서로 융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강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10대에서 20대의 증상이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또는 군대 가기 전 또는 군대에 가서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도 발생하지만 남성이 두세 배가 더 많고요.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0.2에서 1.2% 정도. 이 정도의 유병률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조금 비슷한 정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강직 척추염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환자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10분 중에서 9분은 양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 모 집단에서 검사를 해보니 4.5%, 즉 100명 중에서 4, 5명은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1, 2%, 즉 100명 중에 한두 명만 강직 척추염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이 염증성 요통, 이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강직 척추염이 발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강직 척추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천장 관절염인데요. 이 천장 관절염은 증상에 따라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 원 안에 골목길 같은 간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천장 관절입니다. 이 골목길 같은 천장 관절의 면이 반듯해야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약간 좁은 데도 있는 것 같고 일부 하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의심스러운 경우를 저희가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1단계와 비교했을 때 두 번째 그림에서는 그 골목길 같은 관절이 일부분은 조금 면이 울퉁불퉁하고 좁아져 있기도 하고 넓어져 있기도 하고 이런 관절강에 넓거나 좁은 것이 관절을 이루는 면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면 저희가 이제 2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관절강이 좁아져서 어디에 관절이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죠. 이런 거를 3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더 관절 변형이 진행이 돼서 두 뼈가 하나로 융합하게 되는 4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서 허리 쪽에 요추, 흉추, 그리고 경추도 관절의 변형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척추뼈와 척추뼈 그리고 디스크가 있는 사진입니다. 처음에 척추뼈 모서리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뼈가 복구가 되고 그러면서 오른쪽에 마치 고드름이 생기듯이 뼈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뼈가 생기게 되면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 척추뼈와 척추뼈가 연결되는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이 척추뼈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이 공간이 넓어져 있어야 되는데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게 더 심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마치 대나무를 연상할 수 있는 뼈 모양으로 척추뼈가 하나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한 변형과 강직이 진행되고 동반되게 되고요. 이런 강직 척추염 환자분들은 허리를 구부렸을 때 척추뼈가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우 등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유연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그렇게 운동성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허리뿐만 아니라 관절 침범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릎 같은 곳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굽어져 있는 모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등과 경추뼈의 변형이 진행이 되어서 앞쪽으로 많이 굽어지게 되고요. 이 환자분들은 걸을 때 정면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싶지만 강직, 변형으로 인해서 땅을 보고 걷게 되는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강직 척추염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치료제 개발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기 단계의 상태에서 진단이 되는 환자분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강직 척추염이 비교적 조기에 진단이 되고 또 좋은 약제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보는 이렇게 진행된 단계로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직 척추염은 척추 이외의 곳도 침범을 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발뒤꿈치에 통증을 유발하는 아킬레스 건염, 또 발바닥에 족저 근막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에 반해서 강직 척추염은 주로 하지 쪽에, 무릎이나 발목 쪽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대칭성이 아닌 한쪽에만 관절염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길 경우에는 한쪽이 아닌 손가락 전체가 통통 부어서 마치 소세지 모양으로 부어오르는 이런 지염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피부는 건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선은 피부가 이렇게 빨갛기도 하면서 각질도 생기는 이런 증상이고요. 발톱의 색깔이 변하거나 이렇게 손톱에도 각질이 생긴 것 같은 모양으로 변형이 생기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눈에 충혈이나 통증 또 시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포도막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점막에 염증과 궤양이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척추의 증상이 얼마나 생기느냐, 전체 환자 중에서 약 40%, 42% 정도에서 척추 외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포도막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포도막염이 생기거나 건선이 생겨서 안과나 피부과에서 이 강직 척추염 검사를 위해서 류마티스 내과로 의뢰해 주시는 경우, 그렇게 해서 진단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강직 척추염이 진행되지 않은 조기에 진단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염증성 요통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염증성 요통이 처음 나타나는 나이는 보통 10대에서 한 30대인 거에 반해서 환자가 진단이 되는 것은 40대 전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강직 척추염은 이 천장 관절염이 있어야만 진단이 되는데 증상이 나타나고 이 엑스레이 상에서 이런 방사선학적 손상이 진행되기까지는 서서히 약 9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천장관절의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MRI 검사라는 게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고요. 엑스레이가 정상이다 하더라도 MRI 검사를 해보면 염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척추 증상 이외에 척추 외 증상들이 흔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강직 척추염은 비교적 조기에 진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강직 척추염을 조기에 진단해서 변형이 없도록 치료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척추관절염을 축성 척추관절염과 말초 척추관절염으로 나누고 이 축성 척추관절염을 비방사선학적 척추관절염과 방사선학적 척추관절염, 즉 강직 척추염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환자가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천장 관절에 특별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 그 어떤 진단명도 내려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천장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 환자는 강직 척추염입니다 라고 진단명이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요통을 호소했는데 엑스레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MRI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했을 때 염증은 하얗게 보이는데요. 이 천장관절염에 하얀 염증이 보이게 되면 이 환자는 척추관절염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정상에서 MRI의 변화가 있는 비방사선학적 단계를 거쳐 엑스레이의 변화가 오는 방사선학적 단계를 거친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이 부분을 강직 척추염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최근에는 그 전 단계까지 포함을 시켜서
축성 척추 관절염이다 라고 진단하고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다시 한번 축성 척추 관절염을 말씀을 드리면 요통으로 내원한 환자가 있을 때 MRI에서 왼쪽 부분 MRI에서 천장관절염이 나타나면 비방사선악 축성 척추 관절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통이 있으면서 엑스레이 선에서 천장관절염이 보이면 방사선악 축성 척추 관절염이다 라고 하고 강직 척추염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 기준을 한번 보시면 45세 이전에 요통이 시작되면서 3개월 이상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1 또는 2번을 만족하면 축성 척추 관절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검사, MRI 또는 엑스레이 상에서 천장관절염이 보이면서 척추 관절염의 특징이 한 개 있으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척추 관절염의 특징은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증 등 통증이나 관절염, 부착부염, 손 발가락염이 있거나 또는 포도막염, 건선, 크론병이나 대장염이 있거나 또 이 질환은 소염 진통제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먹고 2, 3주 후에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는 것, 또 강직 척추염의 가족력이 있거나 HLA-B27이 양성이거나 염증 마커가 상승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축성 척추 관절염이다 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영상검사에서 아직은 문제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HLA-B27 유전자가 양성이면서 아래의 척추 관절염 특징이 2개 이상이 나타나도 축성 척추 관절염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방사선악적 축성 척추 관절염이 가능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유가 좋을 텐데요. 모든 환자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1명에서 4명 정도가 방사선악적 축성 척추 관절염, 즉 강직 척추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HLA-B27 유전자가 있거나 또는 MRI에서 염증이 굉장히 심했거나 염증 마커가 상승되어 있거나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우거나 남성인 경우에 이 강직 척추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금연밖에 없기 때문에 요통이 있으면서 이 MRI에서 이상 소견이 있거나 또는 축성 척추 관절염으로 진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척추 관절염이 축성 척추 관절염으로 구분되었고 어떻게 진단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구분인 말초 척추 관절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척추가 위주가 아닌 관절이 주로 부었고 염증이 생겨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절염이나 부착부염 또는 손발가락 지염이 있다고 할 때 척추 관절염 특징 중에 하나 중에서 비교적 조금 더 강직 척추염 쪽의 특이적인 증상들, 포도막염, 건성, 크론병 또는 선행, 요도감염이나 장감염이 있거나 유전자가 있거나 영상검사에서 천장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말초 척추 관절염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특징 중에 2개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말초 척추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강직 척추염 또는 척추 관절염이 진단이 되면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일단 환자분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강직을 줄여서 바른 자세가 유지가 되고 또 충분한 운동 범위가 유지가 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과 스트레칭을 포함한 운동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금연이 중요한 이유를 조금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강직 척추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흉곽이 충분히 확장되는 게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폐활량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담배를 피게 되면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심한 강직 척추염을 조기에 발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증가시키면서 심혈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증상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척추, 어깨, 그리고 천장 관절의 운동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스트레칭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근력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권하고 있고요. 30분 이상 주 3회 정도 시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앞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강직 척추염은 이 척추가 앞쪽으로 구부러지게 되는 변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상을 하셨을 때 또는 주무시기 전에 엎드린 자세를 하루에 한 번 정도, 한 5분 정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무릎 쪽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무릎 아래쪽에 베개를 고이는 것은 피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스트레칭이 중요하긴 하지만 뼈가 강직되어 있고 딱딱하기 때문에 작은 압력에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격하지 않은 운동을 해야 되겠고, 골절을 예방을 해야 되겠고, 특히 경추 골절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생활 요법과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유튜브에서 류마티스 학회 강직 척추염 운동을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강직 척추염 운동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충분히 할만하겠다. 그리고 몸에 강직이 너무 많이 진행되지 않은 분은 그 다음으로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운동을 또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약물 치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직 치료의 1차 치료제, 처음 병원에 가시면 드리게 되는 약이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입니다. 보통 소염 진통제라고 하지요. 이 약은 강직 척추염에서는 매우 중요한 약입니다. 통증과 척추의 운동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추나 요추의 변형을 예방해 주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 보니까 이 소염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군과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불규칙하게 복용했던 군을 비교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복용했던 군에서 관절 변형이 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저희가 소염 진통제를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환자분이 계속 아파하시고 변형이 진행되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타나면 그 다음 단계로 생물학적 제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생물학적 제제는 강직 척추염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직접 차단하는 치료제입니다. 대표적으로 TNF라는 사이토카인과 인터루킨 17이라는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강직 척추염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차단하는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통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역시 변형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 생물학적 제제는 인슐린처럼 피하 주사로 맞는 게 있고 또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생물학적 제제까지 치료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부에서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신호 전달 억제제라는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포 내에서 염증을 전달하는 신호 전달 물질을 직접 차단을 해서 역시 환자의 통증을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이러한 약제들도 오랜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관절의 변형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 일부에서는 허리 통증과 엉치 통증은 좋아졌는데 무릎이나 발목에 그런 관절염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이기도 한 설파살라진이라는 저희가 경구약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설파살라진이라는 약제는 염증성 요통에는 효과는 없습니다. 또 관절염이 심하거나 천장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관절 내에 직접 주사하기도 하고요. 또 말초 관절염이나 포도맥염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경구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염증성 요통부터 시작해서 천장관절염 그리고 척추관절염, 강직 척추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허리가 굽고 움직임이 제한되는데 모두 저도 강직 척추염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허리가 굽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은 강직 척추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감별해야 되는 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DC라고 불리우는 한글 텀으로는 광범위 특발성 골격뼈 형성 과다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마치 강직 척추처럼 이 척추뼈가
뼈가 자라나면서 하나로 연결되는 질환인데 보통 이제 50대, 60대를 넘어서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강직 척추염인 것 같으니 검사를 더 해보십시오라고 권유를 받는데 실제 천장 관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이고요. 요거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증상 치료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요통의 97%가 기계적인 요통이고 그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대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운동 선수분이나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이런 인대의 변화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런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HLA-B27 유전자가 양성이면 모두 강직 척추염인가요? 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 유전자 검사가 조금 더 많이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90%에서는 HLA-B27 유전자가 양성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 HLA-B27 유전자가 양성이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두 명, 100명 중에 한두 명만 강직 척추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양성이다 하더라도 모두 강직 척추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증상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걱정하시는 것은 환자가 강직 척추염이면 자녀도 질병에 걸리나요? 라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부모가 강직 척추염이면 아무래도 자녀에게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되겠지요. 하지만 모든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한 10% 정도만 강직 척추염으로 진단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분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 1명 정도에서 강직 척추염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환자분의 자녀가 10대나 20대에 무릎이나 발목 또는 손목 같은 데가 부어오르고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근막염이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 강직 척추염의 증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은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염증성 요통이 오랫동안 지속된 분들이나 또는 강직 척추염을 가지고 진료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